유류세가 법정 최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체감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유류세, 관세, 부가세 인하 같은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 30%이던 유류세 인하가 오늘부터 37%로 확대되면서 곧바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휘발유는 어제보다 88원 내린 2,057원, 경유는 53원 내린 2,111원입니다. 유류세는 이제 법이 정한 최대 한도까지 내렸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인데 저는 아직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오늘 곧바로 값이 내렸지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는 반영이 늦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론 휘발유 16원, 경유 9원만 내렸습니다. 영업용 차에 지원해주는 경유 유가 변동 보조금도 오늘부터 1리터에 25원씩 더 늘어났습니다. 역시 체감은 안 됩니다. 애초에 지금 너무 오르다 보니까 할인해도 혜택을 받는 게 체감이 아예 안 되고. 유류세만 내린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단순 가공식품에 붙이는 부가가치세 10%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대상은 병이나 캔에 들어있는 김치, 고추장, 젓갈입니다. 반영이 늦는 곳들도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오늘부터 곧바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치의 70%를 차지하는 비닐 포장 김치는 원래 부가세가 없습니다. 이것도 별로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 10% 해가지고는 생활에 도움이 안 되죠. 더 해야죠. 티도 안 나죠. 너무 힘들어요. 오늘부터 전기료와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부가세, 관세 인하 같은 수단들을 동원했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 앞에 무력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위에 물을 부으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 595개 회사의 영업이익은 184조 원, 1년 만에 73%나 늘어났습니다.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며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이익도 그만큼 늘어났을까? 작년에 대기업 매출이 18% 늘면서 중소기업 매출도 14%로 함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달랐습니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2%포인트 넘게 껑충 뛰었지만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래까지 돈이 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작년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오르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주식 양도세 인하 같이 대기업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에 물을 부으면 아래까지 흘러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론. 효과가 있을까? 경제가 대기업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정책을 생각을 해보면 큰 기업들에게 유리하고 작은 기업들에게 특별히 유리한 거는 없고요. 정부가 시범 도입하겠다는 납품 단가 연동제에 대해 대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그냥 장바구니 물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모든 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장 힘들어지는 건 서민들이겠죠.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들 세금만 줄여주고 있다. 이런 볼멘 소리도 들립니다. 실물 경제 지표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우리 정책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현장부터 가봤습니다. 지난 3월 어느 날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급식 사진인데요. 가득 담긴 닭고기에 쇠고기가 들어간 떡국, 딸기도 3알씩이나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이날 학생들이 실제로 받은 급식은 어땠을까요? 닭고기는 한 조각뿐이고 떡국에는 국물도 거의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학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기억에 나간 적이 있나요? 저희가 대본 하나
뿌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잘 먹는 고학년들에게 배식한 식판을 사진으로 올려서 그렇다는 건데요. 몇 마디 더 물어보니 식자재 값에 대한 부담도 털어놨습니다. 학교도 이 정도인데 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지내는 방과 후 지역 아동센터. 여긴 또 어떨까요? 서울의 이 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데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삼겹살 데이 이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는 되게 많이 먹으려고 맛있으니까 많이 먹으려고 많이 풀기도 하고. 애들 엄청 좋아해요. 공부하다가 다 그만두고 그냥 뛰쳐나가요. 하지만 먹성 좋은 아이들의 이 소박한 즐거움도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한 번씩 고기를 먹어서 5월 24일 날 33,000원이었거든요. 키로에 6월 16일 날 47,710원으로 많이 올랐죠. 소고기도 아니고 삼겹살인데. 제일 서민 음식이었던 게 이제는 서민 음식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이 센터에서 저녁 식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7,000원. 지자체에서 주는 돈입니다. 여기서 20%인 1,400원을 인건비로 빼고 남은 돈으로 식사는 물론 간식의 재료 도구까지 사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쪼들립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 때문입니다. 과일이 비싸긴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래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번 이상 과일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애들 오자마자 간식 찾을 것 같은데. 찾아요, 오자마자. 지금 이제 뭐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원하는 급간식을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양을 좀 줄이는 방법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4% 뛰었습니다.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같은 기본 식자재부터 국민고기 삼겹살까지 작년보다 2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경유는 40% 넘게 폭등했고 이틀 전부턴 전기료와 가스요금도 올랐죠. 너무 비싸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기 침체. 그런데 치솟는 물가. 정부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물가부터 잡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물가 상승 조치 말씀하셨었는데요.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처음 나온 대책은 수입품 관세 인하였습니다. 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의 품목의 할당 관세를 인하하는 주요 수입식품의 최대 25%까지 매기는 각종 관세라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엔 그럴듯하죠. 돼지고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해 돼지고기를 수입한 국가는 미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곳이었는데요.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유무역협정, FTA로 인해 이미 관세율이 0%인 국가들입니다. 면제할 관세 자체가 없으니 가격이 내려갈 일도 없는 겁니다. 관세를 무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FTA나 무역 협정들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런 제품들의 관세가 인하됐다고 발표를 하고 상당 품목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없는 품목들이거든요.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없어요. 물론 이런 고물가 현상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꼽힙니다.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중국 제재 같은 불안한 국제 정세가 공급 대란을 불러왔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각국에서 풀린 엄청난 통화량도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습한다며 미국 등 주요국들이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나 올렸고 한국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대출받은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당장 생각나는 분들이 바로 코로나 사태를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인데요.
코로나 대유행 시기였던 작년 2월, 카페 사장 허희영 씨는 국회 앞 시위에 나갔습니다. 매달 3천만 원이라는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K-방역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절박함에 삭발까지 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허 씨를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대유행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나 떨어진 매출은 좀처럼 살아나질 않는데 커피 원두 같은 원료값은 무섭게 뛰었습니다. 코코아 가루나 녹차도 그랬고 원두, 생두 가격 오른 거 보면은 얼마나 올랐어요? 20% 정도 올랐어요. 근데도 지금 가격은 못 올리는 거죠. 여기서 판매가 올리면은 입점 고객이 주는 거예요. 당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2억이 4억 5천이 된 거예요. 이제 1금융의 대출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집을 옮겼죠.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갔어요. 2금융의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담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집도 없으니까. 우리 딸 지금도 해요. 죽지 말라고. 이 정도면 오죠. 나 또 울 것 같아. 어제도 하던데. 죽지 말라고 엄마. 인플레이션의 공세는 취약한 계층부터 파고듭니다. 다른 건 다 아껴도 먹거리는 못 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볼까요? 소득 하위 20% 계층은 번 돈의 40% 이상을 식료품과 외식비로 썼는데요. 소득 상위 20%보다는 3배, 전체 가구 평균보다도 2배 넘게 비중이 높았습니다. 올해 26살인 이윤아 씨. 대학에서 판소리를 전공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 수입도 끊겼습니다. 한 3년을 못했어요. 12월에 처음 코로나 이후에 했고 그때도 관객 수를 엄청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엑셀 작업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해 한 달 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집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하루 4시간을 버스로 오갑니다. 교통비로 한 달에 20만 원. 버는 돈의 40%가 나가지만 자취를 하는 것보단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가 제일 부담이셨어요? 아무래도 보증금이 크게 좀 걱정이 돼서 월세도 제가 한 달에 아무리 알바를 해서 낸다고 해도 6, 70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도 사치입니다. 사장님, 참치김밥이랑 라면 하나 주세요. 또 맨날 라면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 카레 브랜드가 있는데 근데 메뉴마다 800원씩 오른 거여서 먹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나갈 것도 많은데 이거에 내가 돈을 쓰는 게 좀 사치로 느껴져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을 담당 학생을 잘 지도하세요, 수학 선생. 안가연 씨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목소리로 용돈을 벌고 있는 성우 지망생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다 합쳐도 월 수입은 50만 원. 한 달 식비는 12만 6천 원입니다. 최근 제일 비싸게 먹은 건 돈가스였습니다. 돈가스도 마음 먹고 먹어야 돼요. 디저트 같은 거 잘 안 드세요? 스무디 이런 걸 먹는데 그건 또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거의 밥 한 끼 정도 더 드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 경제지표의 열악한 통계치는 가장 고통받는 계층의 삶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해법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 위기에서는 소득이 중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을 하는 것이죠. 세금을 감면해도 그렇고 또 지출을 늘린다 해도 그 사람들 돕는 지출을 늘리는 그런 게 일반적인 정부들의 경제 위기에서의 행태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은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러면서 먼저 내놓은 대책이 감세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법인세인데요.
최고 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최고 세율은 3천억 원 넘게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만 적용되죠. 그러니 삼성이나 SK, 현대차 같은 대표적 재벌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전체 기업의 0.01%, 80곳 정도입니다. 이것 말고도 세금 완화 대책은 줄을 잇는데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를 밀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조세 항목들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럼 하지 말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또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말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른바 낙수 효과.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그 돈이 물처럼 아래로 흘러 서민들도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 맞지 않다는 게 이미 7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 성장률이 0.08%포인트 줄고 오히려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경제 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2015년에도 낙수 효과는 사실상 실패했다, 없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서 경기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신화에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최근 정부는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경영자 단체를 방문해서 한 말이니까 기업인들은 환영할 일인데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못 올리게 하는 장면 예전에도 본 적 있는데요. 13년 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라는 이른바 잡쉐어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달 전경련과 공기업 경영진들이 신입사원 임금 삭감 계획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똑같이 낮췄고 종부세와 고소득자 세율도 깎아줬습니다. 현재 25%인 법인세를 올해부터 바로 3% 줄이고 2012년까지 20%로 낮출 것입니다. 당시 경기 침체 국면과 겹쳐 2008년부터 5년간 세수가 80조 원 넘게 줄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올해 벌써 수출이 약간 둔화되고 있고 국내 영업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걷었던 법인세만큼 내년에 들어온다고 장담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네. 그럼 오히려 세율을 내려갈 것이 아니고 유지하고 있어도 세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아직 없습니다. 어디서 세원을 확충하겠다. 그거에 대한 지금 묘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어디선가 돈을 빼야 돼요. 혹은 어디선가 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 세금이 전가되거나 지원이 더 줄어들겠죠. 대책 없이 나라 살림이 빠듯해지면 쓰는 돈부터 줄여야겠죠. 이러면 먼저 위험한 게 복지, 즉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같은 노인 예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 예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같은 장애인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재원 마련은 지출 구조 조정이에요. 평가 체계를 좀 타이트하게 운영해가지고 성과 떨어지는 거, 효과성, 효율성 떨어지는 것들 구조 조정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방망이를 맞더라도 다 같이 맞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우선 맞는다.
현 정부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언급도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당장 처방이 마땅치 않다고 국정의 최고사령탑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온당치 않다는 거죠. 더욱이 현 정부는 시장과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고 은행들을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름값을 담합하지 말라고 정유사들한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치인 셈인데요. 이런 자기 모순이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관성 차원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자율의 원칙. 이걸 존중하면서도 인플레에 맞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름값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정부는 기름값 폭등의 해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부터는 인하 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늘어났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볼까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당 182원에 달하는데 실제 소비자 가격은 리터당 69원만 떨어졌다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린 만큼 운전자가 득을 본 게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몰린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배기량이 높은 비싼 차량들이 기름을 더 많이 먹으니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세금에 손대지 말고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된 운송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접근이 맞다는 겁니다. 유가 자체가 비싸 수요가 줄면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높아진 기름 가격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득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위기에 대응하는 운신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관성이 서민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